75세라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시기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나이를 앞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75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절벽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충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한 문장을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75세. 이 나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 시점이다. 바로 이 인식의 변화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75세를 전후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다든지 걸음을 몇 걸음 더 옮겼을 뿐인데 숨이 더 차오른다든지 예전엔 금세 떠올랐던 이름이 요즘은 자꾸 혀끝에서 맴돈다든지 하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더 이상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도 식욕이 줄어드는 것도 모두 동일한 흐름에서 오는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시기의 변화는 우리의 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가 갑작스럽고 버거운 언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덕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을 넘으면 그 너머에 더 편안한 삶의 리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75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을 찾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며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몸이 무겁다고 해서 집 밖으로 덜 나가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더 이상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노화 자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유전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강인함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자세에서 갈립니다. 75세를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보느냐.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아프면 쉬면 된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며 버텨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74세까지 등산을 즐기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5세를 넘기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찾아왔고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76세가 되었을 때는 계단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에게는 그 말이 마치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증은 관리하라는 몸의 신호였고 그 신호를 빨리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등산을 즐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두 번째 인생의 문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과속도,
무리한 회복도, 무시도 모두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조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잠을 1시간만 더 깊이 자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하루에 10분만 더 걸어도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75세 이후 더 많은 평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루의 리듬이 더 단정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의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문턱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7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세를 전후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바로 신체의 가속 노화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 경계선을 넘어선 것처럼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그동안 천천히 진행되던 변화가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몸의 붕괴선이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60대와는 완전히 다른 신체 조건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70세를 넘고 나면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75세가 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더 이상 조금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계단식 하락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60세에서 70세까지 약 10% 정도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10년인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줄고 여성은 팔과 어깨 근육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걸림도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이 근육 변화가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근육만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도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지면서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20%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금세 숨이 차고 예전엔 평범했던 계단 몇 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폐활량 또한 2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늦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아프다가 다음날 금세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도 75세 이후에는 일주일이 걸리고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속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속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행동하려 하면서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말초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 문제를 단순한 추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혈액순환의 변화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75세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더 극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가속 노화 구간이라고 부르는 생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속도가 일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75세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80세 이후 건강 수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이 시기만 잘 관리하면 80세,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5세의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복력의 감소입니다. 20대는 근육이 찢어져도 하루면 회복됩니다. 40대는 이틀, 60대는 사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75세 이후부터는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더뎌지고 때로는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신경계 반응 속도의 저하입니다. 신경이 예전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균형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셋째는 호르몬 감소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노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체력과 회복력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속 노화 구간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 3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 이상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심폐기능 저하를 안정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하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하는 운동은 30대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르게 약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몸이 훨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은 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천천히 계단 오르기 같은 아주 사소한 동작들이 75세 이후의 몸을 지탱하는 핵심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수십 개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먹는 것이 귀찮아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나이이지만 이 시기엔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단백질 관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섭취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결국 75세의 몸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속도를 이해하고 맞춰 살아가면 몸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는 문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 그 신호는 경고가 아니라 안내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속 노화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기억력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오르지? 방에 뭐 하러 들어왔지? 약속은 생각나는데 시간이 가물가물하네. 이런 순간들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혹은 뇌가 급격히 나빠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뇌의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받아들이면 뇌는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뇌의 중심 기억기관인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75세 전후에는 특히 그 속도가 한층 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75세 이후 해마의 기능은 약 30%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느려지고
신호 전달 속도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5차선 고속도로였던 뇌의 정보 전달이 이제는 2차선 일반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더 천천히 도착하고 어떤 정보는 교통체증처럼 잠시 길을 잃습니다. 이 때문에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어제 일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퇴화라고 단정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되는구나. 이 한 문장이 뇌를 더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서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기억 감퇴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오해와는 달리 뇌는 자극을 주면 얼마든지 새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뇌는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굳는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75세 이후 기억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짧은 회상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어제 저녁 먹었던 반찬 하나를 떠올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해마를 자극하며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문 기사나 뉴스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인데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이라는 언어적 처리 과정이 뇌 전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실제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 5분씩 글쓰기나 회상 대화를 6달 동안 꾸준히 했을 때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라. 나이가 들수록 암기 능력은 떨어지지만 감정 기반 기억은 훨씬 오래갑니다. 어떤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일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뇌의 회로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를 통째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억 회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나빠진 것을 두려워해 대화를 줄이거나 SNS나 뉴스 시청을 멀리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면 그 순간부터 뇌는 급격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자라는 기관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빨리 굳고 자극이 많으면 쉽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혼자만의 침묵입니다. 반대로 가장 강력한 뇌 자극은 대화입니다. 실은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대화는 기억력의 생명줄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과 사고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복합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충분히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에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학습을 반복하면 뇌 전두엽과 해마 사이의 연결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뇌는 얼마든지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75세 이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암기 중심에서 표현 중심으로, 속도 중심에서 깊이 중심으로.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뇌는 늦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뇌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은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삶의 선택들, 후회와 배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뇌가 느려지면 삶의 속도도 느려지고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75세의 뇌는 퇴화하는 뇌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뇌입니다. 75세를 전후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기, 흔히 말하는 약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당뇨약이 추가되고 그 다음엔 콜레스테롤 약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엔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약봉투가 늘어나 있고 식탁 한쪽에는 매일 챙겨야 할 알약들이 줄지어 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 내 몸이 급격히 나빠진 걸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몸이 약해졌다기보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75세 전후는 복합성 질환 시기라고 불립니다. 이는 혈압,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을 부르고 또 다른 질환을 불러 3종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2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약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서로 처방이 겹치거나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성분의 약을 이름만 다르게 2알씩 먹는 경우도 있고 한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구역감, 식욕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75세 이후 낙상의 상당수가 약물 부작용에서 비롯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조율이다. 병을 없애는 것보다 약을 조절하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바꾸고 난 뒤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식욕이 없어졌다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합니다. 약의 변화가 있을 때는 작은 메모라도 꼭 남겨두세요. 이런 기록들은 다음 진료에서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약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약 중복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약봉투를 모두 모아 병원에 가져가야 하고 가족과 공유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약봉투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약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음식이 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물이 많은 찌개, 짠 반찬, 밤에 먹는 간식 등은 약효를 크게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소금 섭취를 하루 한 꼬집만 줄여도 혈압약 효과가 15%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강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질환이 많은 분도 생활이 안정적이면 건강이 유지되고 병이 적은 분이라도 관리가 엉켜 있으면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짜 차이는 질환의 개수가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힘입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약 복용 시간, 걷는 시간. 이런 작은 규칙들이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은 피할 수 없지만 삶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몸은 말하지 않지만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세의 건강은 완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약은 도구일 뿐 주인은 내 몸입니다. 약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약을 현명하게 조율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75세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냈고 찾아오는 약속도 많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은 연락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직장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같이 등산하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고 동네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년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를 심리학에서 2차 사회적 단절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절이 퇴직이라면 두 번째 단절은 75세 전후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이 단절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생기고 필요할 때만 사람들과 연락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몸의 아픈 곳은 금방 알아차리면서도 마음의 아픔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이다.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나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입니다. 즉,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을 뿌리째 흔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에게 순응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치료가 아니라 연결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라도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약한 연결, weak tie이라고 부르는데 가족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도 삶의 안정감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잘 지내지? 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실 한 가닥입니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와 존재의 교감이 외로움의 빈칸을 채워줍니다.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만들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젊을 때 만난 관계보다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 자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취미반, 평생교육센터의 글쓰기 모임, 교회나 성당의 작은 봉사 모임, 동네 걷기 모임, 이런 곳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나만 마음을 조금 열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75세에 생긴 인연이 20년을 이어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한 번만 나가보면, 한 번만 참여해보면, 한 번만 인사를 건네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5세 이후 삶을 바꾸는 것은 큰 돈도, 뛰어난 건강도, 오랜 인맥도 아닙니다. 단지 연결되어 있으려는 작은 의지입니다. 집 안에만 머무는 분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분의 삶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밝기, 표정의 온도, 하루의 활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일 때 늙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이 시기 가장 큰 백신은 사람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지키고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7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여러분이 손을 조금만 내밀면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5세를 지나면서 또 하나의 큰 파도가 조용히 밀려옵니다. 바로 경제적 불안과 삶의 의미의 흔들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고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걱정은 오히려 더 많아지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75세 전후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그 변화는 몸과 관계뿐 아니라 돈과 존재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5세는 대부분 고정소득이 끊긴 지 10년이 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병원비, 약값 혹은 갑작스러운 검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손주들의 결혼, 가족의 갑작스러운 지출 등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이 시기에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전체를 흔드는 파급력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돈 걱정이 커지면 잠이 얕아지고 얕은 잠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고 결국 병원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5세 이후의 경제 관리를 돈 관리가 아니라 불안 관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보다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갈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관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관리비,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비는 자동이체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고, 변동비인 식비, 외식비 용도는 한도 봉투로 나누어 사용하면 지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이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 불안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혹은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금액을 받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75세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75세 이후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바로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불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필요하겠어?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 생각은 마음의 근육을 무너뜨리고 의욕을 사라지게 하며 삶의 리듬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울감, 무기력,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삶의 활력을 회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밝혀졌습니다. 존재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75세 이후 삶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나눔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옆집에 반찬 하나 나누는 것, 손주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나눔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강좌, 독서 모임 등 배움의 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삶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목표라도 매일 하나씩 이루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걷기, 식물 물 주기, 손주에게 엽서 쓰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목표들이 삶의 리듬을 지탱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재정립의 나이라는 것. 몸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방향은 언제든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방향을 가진 존재이고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75세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인생의 뜻을 더 깊이 새기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